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 칩4의 출범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센데요. 미국은 왜 칩4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만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국가들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역학관계를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칩4 동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를 의미하는 칩에 미국,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의 4개 국가가 힘을 모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올해 3월에 미국 정부가 처음 제안을 했고요. 8월 말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이 이렇게 4개국으로 구성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래도 양국과의 관계 모두가 있는 만큼 조금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칩4는 언론이 만든 말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지난달 미국 상원을 통과한 반도체 과학법입니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육성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반도체 업계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반도체를 통한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이 선정한 나머지 3개 국가에게 이 움직임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칩4라는 말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 칩4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협력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이 칩4 동맹이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당연히 이 동맹을 주도하는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겠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칩4 동맹이 완성되고 돈독해지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끊을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도 몇 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차곡차곡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제조력과 또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내수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칩4 동맹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 칩4 동맹이 정말 중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 칩4 동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게 말이 되는 전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오늘날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낸드 플래시, D램과 같은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이고 반도체 매출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회사들이 이를 주도를 하고 있죠. 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다 이런 이야기 혹은 언론 보도 대부분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2%는 CPU, GPU, NPU가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특정 국가가 강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가치 사슬이 너무나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는 분명히 미국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강국이지만 또 생산에 있어서는 대만이 이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반도체 강국이라는 표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는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해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칩4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촘촘한 밸류 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설계도를 집어넣으면 공장에서 뚝딱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는 설계, 생산, 검사, 포장,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웨이퍼 제조를 시작으로 산화, 연마, 세정, 식각, 이온 주입, 열 처리를 비롯해서 최소 1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각 공정에 따라서 그리고 공정에 필요한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이 모두 결합을 해서 이를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이 과정을 한 기업이 모두 맡아서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반도체 산업에는 다양한 기술과 기업들이 사슬처럼 촘촘히 엮여 있는데요. 이 사슬이 한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는 것이 이 산업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이 밸류 체인을 이해해야 지금의 칩4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고 또 각 단계별로 이를 전담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작업을 도맡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반 기술, 설계만 도맡아서 하는 회사를 칩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IP 회사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반도체 기반 기술로 널리 쓰이는 ARM의 ARM 기술과 PC 반도체 기반 기술의 대표격인 인텔의 X86이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IP는 거의 공공재 느낌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IP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설계도를 받아서 자신들만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칩리스 분야만큼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건 역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특정 반도체 회사가 ARM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들고 일어나면서 엔비디아의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칩리스 기업의 설계를 바탕으로 CPU, GPU 같이 활용 가능한 반도체를 설계하고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회사를 팹리스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팹은 Fabrication Facility의 약자인데요. 반도체 웨이퍼 생산 설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팹이 없다, 반도체 생산 설비가 없는 회사이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AMD, 퀄컴 등이 있습니다. 설계 다음은 실제 제품 생산입니다. 뛰어난 설계력을 갖춘 팹리스 기업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를 생산할 만한 시설을 갖추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 제작 장비인 EUV 한 대 가격이 5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팹리스 기업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이건 아주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여력이 남는 회사에 팹을 빌려서 쓰거나 종합 반도체 회사에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복잡한 반도체 제조만 전담하는 업체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일종의 하청 기업이었는데요. 팹리스가 갑이라면 일감을 받아서 생산하는 을에 머물렀던 기업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이 칩4를 제안하고 나선 것도 이 파운드리 부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반도체 핵심 기술은 미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를 생산할 팹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 이런 팹들을 미국에 많이 유치하고 또 팹을 가진 국가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서 반도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모두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데요. 설계하는 능력부터 만드는 능력까지 모두 갖춘 다재다능한 회사죠. 인텔, 삼성전자 정도가 현재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라고 해도 결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설계와 생산, 즉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합쳐진 것이 이런 회사인데 이 중에서 파운드리를 좀 강화해서 수익을 내려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대폭 강화 중이고 인텔 역시 작년에 발표한 IDM 2.0 전략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를 하는 중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1년 4월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미국 반도체 협회가 함께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반도체 밸류체인을 국가 단위로 풀어낸 것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물론 이 촘촘한 사슬을 구성하는 기업들까지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별 비중이란 어떤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많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전체의 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이 16%로 2위, 일본이 14%로 그 뒤를 잇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약 9% 수준이네요. 지금 칩4로 예정된 국가들만 따져보자면 총 77%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왜 칩4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한국을 왜 끼워 넣으려 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음 그래프입니다. 바로 반도체 소비 비중이죠.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어느 국가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인데요. 여전히 미국이 25%로 1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국이 24%로 2위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는 9%를 차지하는 중국이 소비에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전 세계 공장인 중국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또 많은 반도체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 역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소비는 2배가량 높은데요. 반도체 기업은 거의 없는 반면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소비량은 많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한국과 대만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소비는 적은 편입니다. 한국은 16%를 차지하지만 소비에서는 2%를, 산업에서 9%를 차지하는 대만은 소비에서는 1%에 불과합니다. 또 미국 역시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소비는 좀 적은 모습이죠. 그런데 한국과 대만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소비에서의 비중이 적은 것과 미국이 소비에서의 비중이 적은 이유는 조금 다른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각 요소별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먼저 맨 위의 반도체 IP나 설계 자동화 기술은 미국과 유럽이 거의 독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암이라든지 미국의 시놉시스, 인텔 등이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미국과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직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시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6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CPU의 인텔과 AMD, GPU의 엔비디아, 심지어는 이제 자체 제작 반도체를 만드는 애플과 같은 회사들까지 모두 미국 회사인 만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좀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만, 한국, 일본 역시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에 있어서는 역시 한 자릿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DAO는 개별 소자, 아날로그, 기타를 의미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첨단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낮은 레벨의 반도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이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일반 전자제품에 쓰이는 반도체들이 대부분 이것들이니까요. 아무튼 이 DAO는 미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역시 한국이 강세입니다.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덕분이겠죠. 미국 역시 마이크론과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챙겨가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재와 장비 산업에서도 미국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32%로 뒤를 잇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R&D와 반도체 인프라 부분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아무래도 팹리스 회사들이 모두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이겠죠. 실리콘밸리라는 것도 팹리스 기업들이 모이면서 만들어진 단어니까요. 하지만 반도체 생산의 영역,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영역으로 내려오면 미국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집니다. 재료와 웨이퍼 가공에서는 10% 언저리의 점유율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소위 후공정의 영역인 조립, 패키징, 테스트로 내려오면 2%대의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미세하게 그려낸 회로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칩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후공정인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기술이 점점 미세화하면서 이 후공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은 거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약간의 착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본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던 로직 반도체와 다르게 파운드리는 공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을 마련한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산업 대부분은 여전히 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만의 파운드리 지배력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66%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에서 미국의 비중이 높지만 소비 비중이 낮은 것은 미국의 부가가치가 높은 R&D가 몰려있기 때문이고요. 대만과 한국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만든 것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과는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파운드리 산업 안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파운드리 공정은 나노미터를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나노미터 앞에 붙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고급 공정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0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은 대만과 한국만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요. 이건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여서 현재 10나노미터 이하에서는 한국의 생산 능력이 37%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10에서 22나노 사이 공정에서는 미국의 인텔도 있고 또 TSMC와 삼성전자의 하위 공정 팹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있는데요. 여전히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반도체를 위한 공장은 모두 대만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은 뛰어나지만 정작 본토에서는 이를 생산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 리더십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을 끌어들여서 동맹을 결성하고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만큼은 확실히 중국을 고립시키는 기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칩4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로직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로직 반도체 생산은 대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신 10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는 한국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요. 로직 반도체와 짝을 이뤄서 움직이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일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핵심 기술은 거의 없고요. 또 이를 생산하는 공장 역시 중국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과 한국 기업의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실제로 칩4의 출범이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내수시장이 있고 제조 인프라가 있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또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기업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